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4강 시작하겠습니다. 4강도 3강에 이어서 그 사서의 중요한 몇 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한국 통사는 이렇게 설명하고요. 자, 철학고전, 문학고전 이어지고요. 전통놀이, 생활고전, 서울학고전. 특히 생활고전 같은 게 재밌는 게 많습니다. 조선 후기에 보면 토정비결이라든지 정감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역사 중에 광개토 태왕을 왜 중요하냐면, 이 시호라든지 존호 같은 것이 가장 강렬하고 그것이 비석으로 남겨져 있는데 이것은 당대 기록이니까. 돌아가시고 3년 후에 세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414년에 세워진 이 광개토 태왕비, 광개토 태왕 성능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일면 사회행에 보면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이게 정식 시호가 되겠죠. 국강상. 네. 자, 그리고 저는 이 호태왕이라고 부르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태왕을 큰 걸 좋아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태왕에다 앞에 수식어를 붙여요? 수식어 붙일 수 없습니다. 왕은. 그러니까 어떤 존호나 시호를 붙이는 거지 형용사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태왕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도나도 호태왕이라. 그리고 들어보셨죠? 큰 걸 좋아하는 왕이 호태왕이라고 했다고. 호와 태는 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왕은 전혀. 그럼 호는 뭐냐? 앞쪽에 있는 문장에 있는 수식어인 거예요. 수식어. 그러니까 태왕이가 태왕. 그거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 다음에 신라의 호태왕에 보면 국강상 관계 토지 호태왕 이렇게 돼 있죠. 토경과 토지는 같은 거니까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지경으로. 그 다음에 그 옆에 모두루 묘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연모묘인데 연모묘인데 잘못 알려져 가지고 그 연모가 죽어서 그 관을 광개토형 능이 있는 옆에다 모셔달라 그래서 그 관을 수레를 끌고 온 사람이 모두루예요. 그런데 이제 모두루 묘지로 알려져 있죠. 사실은 연모묘예요. 근데 뭐 이름이 그렇게 됐어요. 여기 보면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성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자에다 성자를 붙여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광개토 대왕에 대한 기록은 크게 이렇게 3개가 있다. 3개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광개토양 가면 육안으로 이렇게 다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글자가 다 보입니다. 지금도. 그다음에 여기도 광개토장, 여기 평안, 호태왕 보이죠? 그리고 여기 국강상 이렇게 보이고 요새는 이제 이 우물정자 요게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이것이 광개토 대왕의 정복 루트에 나타나는 기호이기 때문에 집안부터 시작해서 신라 호총까지. 그러니까 이 신라의 호총이라고 하면은 호라는 이 솥단지가 나온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신라 땅, 경주 땅에 주둔했던 고구려의 군대, 당주죠, 고구려 장군들이 있다가 아마 죽었거나 또는 광개토 대왕 제사에 참여했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신라의 태자가 아마 인질이 풀려서 신라에 와서 사당을 세우고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때 사당에 뒀다가 죽으니까 무덤에 간 것이 아닐까.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이건 신라가 만든 건 아니고 고구려에서 어떤 형태든지 신라 땅에 광개토 대왕의 사당이 있던가 아니면 집안에 국내성에 있었던 어떤 신라 사람이 가지고 왔다든가 하여튼 이게 이렇게 그래서 3개가 가장 크다. 역사적 사료로서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강상이라는 것은 나라의 기본이 되는 국립묘지라는 뜻입니다. 어느 산이든. 그러니까 국강이라는 것은 강자가 북두칠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가장 성스러운 북쪽의 어느 언덕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는 되게 성스러운 거예요. 마치 용이 있어가지고 마치 하늘로 가는. 근데 그 하늘 끝에가 바로 북극성이 있어요. 그런 지리적 위치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의 국내성에 광개토 태왕 능 있는 데가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광개토 대왕은 돌아가셨을 때 황룡의 등을 타고 하늘로 올랐다고 그랬고요. 주몽도
황룡 타고 올랐다 그래요. 그러면 진짜 황룡이 내려왔다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그 지형이 황룡인 거죠. 그래서 그 황룡 위에다가 무덤을 두면 조상신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돌아갔을 때 자기의 조상이 있는 북극으로 갔을 때는 올라간 거고, 또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는 또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국강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국강상 광개토경이 있어요. 광개토경. 그죠?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이에요. 광개토경을 했기 때문에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목적이 광개토경, 광개토경의 목적이 평안이에요. 그러면 광개부터 보겠어요. 광이라는 건 뭐냐면 개라는 것은 국가의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개라는 것은 되게 외적인 겁니다. 외적인 거. 그 다음에 광은 인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국내적 토양을 키웠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이것을 기업이라고 보면 되죠. 기업. 그리고 이것은 수출임이 되겠죠. 이렇게 분리하면 됩니다. 광계란 말 속에는 그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계와 토경 또는 광계와 토지가 같이 겹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죠. 그럼 넓은 땅이라는 건 뭐냐면 땅이 넓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적이 쳐들어올 때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에서 방어막을 설치할 때 땅이 넓을수록 좋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땅이 넓으면 그만큼 개척할 땅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개척하고 그다음에 바다를 개척해서 해산물을 취득하고 북쪽의 유목지를 취득해서 소, 말, 양을 가져오고 이런 것을 우리는 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 그래서 이게 땅 이걸 지로 바꾸면 되죠. 토지 또는 토경. 그래서 광과 토, 개와 경은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네? 외부의 땅을 넓히고 내부의 땅을 개척해서 백성들을 정말 먹고 살기 좋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개가 이렇게 네모난 거예요. 영토니까 사방이니까. 영토를 넓히면 광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위치를 주는 것. 자, 그러면 이 광개토경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평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모든 세력을 묶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평천하라고 부릅니다. 평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균등이라는 뜻입니다. 균등. 자, 여기 강대국 있어요. 약소국 있어요. 부국 있고 빈국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천하예요. 고구려라는 천하. 그러면 고구려의 천하는 빈국이 부국한테 업신여기고 강국이 약국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줘야지 천하가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고구려의 연합적 정권의 중심에는 태왕이 있고 각 지역의 그런 세력들을 조정해 주는 게 평천한 거예요. 평천하. 여기 평천하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마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라는 것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뭐냐? 중앙에 태왕이 있는 지역이 천자고, 중국으로 말하면 천자고, 그 천자에 복속된 여러 제국들이 이렇게 연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층적으로. 그때 태왕이 천하를 조정해서 안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평천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균등, 균평이라고 부릅니다. 균평. 그러면 안은 뭐냐? 이것은 내치입니다. 내치. 반란을 없애고, 불만자도 없애고. 그래서 평안도 똑같은 말이죠. 요 앞에. 그러니까 광계와 토경과 평안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그러면 금방 이제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계를 해서, 토경을 광계를 해서 평안하니 최고란 뜻입니다. 호라는 게. 호라는 것은 여기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가장 좋은 형태다. 그러면 우리는 호고. 그러면 중국은 뭐냐? 중국은 효죠. 왜냐면 그 통치기관에 그래서 왕 앞에 다 효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를 붙이거나 우리는 호를 붙였다는 거죠. 호. 광개토태왕이. 그래서 호태왕이 아니라 평안호 태왕이다. 평안에서 고구려를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든 태왕.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번역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것을 이때까지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안해서 좋으니까 어떠냐? 고구려의 영원한 복락이 온 거죠. 그래서 연호를 영락이라고 불렀죠. 우리 역사상 연호를 쓴 사람은, 영락이라 쓴 사람은 우리하고 명나라 성조, 영락, 제
예, 그래서 영락이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영락태왕은 호의 결과물의 연호입니다. 영락. 그리고 이 호는 뭐냐?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바깥에 나쁜 새끼들 다. 그리고 안쪽에 나쁜 새끼들. 바깥쪽은 뭐냐? 은택, 흡부, 황천. 하늘로부터 예, 은택이 흡축하게 온 거죠. 하늘이. 자, 그리고 나서 위모, 진피, 사해. 사해를 전부 다 위압으로 눌렀죠. 그러니까 다 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네모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걸 네모로. 자, 네모로. 자, 그리고 이것은 뭐겠어요? 안이겠죠. 안. 소재 뭐냐? 구업이에요. 지금 빠졌지만. 구업 뭐냐? 우리한테 업신여겼던 이 싸가지 없는 백제, 여진, 뭐 이런 애들. 여진이 이때 안 생겼구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샥 쓸어버린 거죠. 아마 주력은 아마 백제한테 달려온 예, 금강가야와 외일 거예요. 왜냐면 이때 400년 때 신라를 침입했다, 연합군이 침입했다, 박살난 게 세계니까. 그래서 금강가야는 이때 가야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400년에. 그러니까 이때 소재 구업할 때 옛 업은 아마 백제, 그 다음에 예, 외 금강가야로 포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내부에 그런 적들을 펼치고 모든 사람들을 그 자기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든 거. 그래서 이게 설형 기업입니다. 자기의 업, 그러니까 상업이든 직업이든 군인이든 자기 직업을 모든 사람들 편안하게 했다. 그러니까 금방 만들어지죠. 똑같이 이것도 앞에 대외적인 것, 대내적인 것, 되게 논리적인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걸 하니까 국부는, 나라의 부는 엄청나게 부유해졌고 백성들은 배불렀고, 은이라는 게 여자가 이렇게 아이를 뵌 모습이에요. 그래서 풍족하다는 의미를 가져요. 풍족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성들이 아이를 뵀다는 것은 풍족하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부민은, 그럼 이것은 국가가 엄청나게 부유했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의 결과물은 국부민은, 그리고 국부민은 어디서 오느냐? 오곡 풍숙에서 오는 거죠. 오곡 풍숙. 풍성하게 곡식이 익어서 백성들이 국부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청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업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 업적. 그래서 성능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오니까 성적을 기록했다. 그분의 업적을. 자, 이렇게 해서 광개토대왕의 우리가 시호를 명확하게 한자적으로 풀이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한자 인문학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광개토대왕, 큰 것을 좋아하는 거, 삐. 그래서 광개는 토경이 목적이다. 토경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광개 통영이니까 나라가 평안했다. 외부적으로는 평천화가 됐고 외부적으로는 안녕이 됐죠. 안녕. 그죠? 예. 자, 그리고 이 평천화가 되니까 호했다 이거죠.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기에 국부는 민은하고 오국은 풍숙한 땅이 됐다. 이 광개토양비에 있는 한 나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막 우리가 지금 현대에 수없이 많은 변화가 있지만 저희가 다 아픔을 겪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민주주의라는 게 프랑스 200년이 걸렸는데 수없이 변화를 거치면서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부민은 오곡풍숙보다는 오곡은 뭐라고 하죠? 경제 발전,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요 광개토대왕비 시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본 거고요. 요것도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기삼칠일이 있어요. 곰족과 호족이 환왕한테 와서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했어? 했더니 뭐 했어요? 쑥과 쑥 1조, 애 1조, 산 20매. 근데 웃기잖아요.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말았다면 마늘을 100개를 줘야지. 20개를 왜 줬냐. 그것도 우리가 많이 속는 게 371. 아이 낳았을 때 못 가죠. 그것은 371은 북두칠성의 기운을 천기운, 지기운, 인기운에서 만들어진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20일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371 할 때 37은. 그럼 37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것도 제가 어디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고조선의 20진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진법. 지금 마야력은 20진법이죠. 마야력은. 근데 우리 전통적으로 20진법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20진법이라 보고 있어요. 자, 어떻게 20진법이냐 보겠습니다. 자, 영의 일주라는 건 뭐냐면 쑥 한 다발입니다.
근데 이 한 다발이 도대체 몇 개냐? 이것도 논문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쏙. 필요하시면, 저기, 카톡에 얘기하세요.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딱 한 개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애 일주는 20가닥이다. 이게, 주라는 게, 단위사라는 거예요. 단위사기 때문에 요게, 근데 실제 우리가 해봤어요. 답사를 가서 들에 있는 들쑥을 잘라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한번 집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20개 답더라고요. 손이 큰 사람은 25개, 손이 작은 사람은 뭐 15, 17개. 근데 평균 20개가 나왔어요. 묘하죠? 그러니까 딱 20개, 딱 되죠? 그리고 마늘이 달랜지는 관계없습니다. 딱 20매를 줬다 했죠. 20매. 아니, 37일이면 21일이면 21를 줘야지. 왜 하나를 빼냐 이거죠. 그러니까 37일은 21일과 관계가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신령스러운 쑥 한 죽과 신령스러운 마늘이나 달래를 20개 줬다. 그리고 햇빛을 100일 동안 보지 말았다. 그리고 37일을 금기하라 그랬죠. 이것은 21일이다. 21일이면 37기라고 해야 돼요. 기 37이란 뭐냐? 이게 제가 해석하는 건데. 기삼, 기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삼, 기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간의 단위를 열흘로 보는 단위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순이라는 겁니다. 순. 열흘 순자. 10일. 우리 예신화에 나오잖아요. 태양이 10개가 떠서 백성들이 살기 힘들으니까 그때 예라는 사람이 와서 9개를 잡아서 묶어가지고 동쪽에 부상에다 묶어놔서 하루에 한 번씩 뜨라고. 그래서 열흘이면 한 바퀴 돌아서 이걸 1순. 두 바퀴 돌으면 2순. 세 바퀴 돌으니까 달이 바뀌더라. 그래서 한 달로 삼은 거. 이게 우리나라 고유한 달력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은 열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순이라는 글자 자체가 해를 묶었다는 의미를 가져요. 이렇게. 자, 그래서 기3, 7일은 21일이 아니다, 이죠. 그럼 뭐냐? 기3, 기7. 그러면 열흘 단위로 100일이니까 10순 있죠, 10순. 10순 가운데 3일, 7일. 그럼 왜 3일, 7일이냐?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고유한 별에 대한 숫자 개념일 거예요. 7은 북두칠성은 확실해요. 3은 아마 삼태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삼태성, 왕고 밑에는 삼태성. 그래서 삼태성과 7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3일과 7일을 해서 3일과 7일에 금기를 하는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기3일, 기7일. 기3, 기7하면 딱 20일이 나와요. 이거 명확하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3, 7일을 21일로 지금, 아니, 모든 책이든 다, 백화사는 다 20일로 했어요. 제가 20일로 한 거니까 다 이렇게 하지만, 명확하게 신화인데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20진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20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자, 먼저, 반구대 암각화. 반구대 암각화 보면 샤머니 손과 발을 딱 뻗치고 있어요. 근데 이 손과 발을 뻗치는 무당의 앞쪽에는 고래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적어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20이 인간이 육체로 셀 수 있는 가장 큰 숫자. 아, 지금은 이게 있죠. 아라비 숫자가 있으니까 100. 이렇게 하면 1100. 이러면 100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티벳부터 시작하는 모든 암각화의 가장 큰 숫자는 20이에요. 손과 발. 20. 그래서 이것은 풍요를 뜻하는 거죠. 최소한 고래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무당이 지금 기원하는 거. 20이죠. 진법. 그래서 여기 20진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약 39,000년 전에 구석 후기에 충북 단양에서 줄새김 자갈돌이 나왔어요. 근데 이 줄사감 자갈돌이 도중에 깨진 게 아니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정확하게 21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21개를 딱 하면 칸이 몇 칸이에요? 20칸. 물론 이것이 우연일 수 있어요. 우연. 왜냐면 3만 년 전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때 사람들, 후기 구석기 사람들도 20을, 왜냐면 이 암각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것은 한 6,000년 암각하지만 15,000년, 2만 년 전에 암각화에도 다 무당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이라는 이미지는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20진법의 근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습니다. 맹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오랑캐, 북쪽의 오랑캐는 오국도 나지 않고 오로지 기장만 납니다. 성과 궁실 종묘 제사 예법이 없고 제후들의 예물과 접대가 없으며 백관일 수 없기 때문에 20분의 1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맹자 때 하도 수탈이 많으니까 맹자가
백성들 왜 이렇게 수탈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 북쪽은 20분의 1세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세냐. 그래서 20분의 1세로. 그러면 왜 하필이면 20분의 1세냐 이거죠. 이집진법이 있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역사에서 기371을 20으로 계산했을 때 이 근거들을 이렇게 발견해서 역사를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게 보면 탐정과 같은 이야기죠. 재밌는 이야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역사 고전에서 해석법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창의적인 방식, 누군가 닫힌 시각이 아니라 열린 시각으로 역사 고전을 보면 한자가 갖고 있는 묘미,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인문학적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4강 마무리를 하겠습니다.